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코너입니다.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킥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안산 선수가 오는 바람에 그렇죠. 안산 네. 선수가 나오는데 네. 제가 내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 부릴 수는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넓은 마음. 당연히 제가 비켜야죠. 네, 덕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조금 그 얘기는 조금 서운하네요. 서운하시죠? 네, 사실이니까. 오늘은 그런데 충북 청주 간첩단 사건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간첩 일당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 행위를 막 하다가 네. 국정원 및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적발이 돼서 구속된 사건인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나머지 1명은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혐의까지 이제 적용이 돼서 사실상 이제 간첩이다, 간첩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은 간첩 사건이 아니고 간첩 조작 사건이다. 우린 무고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2021년에도 간첩이 있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한 그 청구서의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예. 일단 여기 4명 중에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박모 씨는 과거부터도 국내에서 북한 공작 기관에 이미 포섭이 돼서 북한을 추종하는 모임을 쭉 가져왔습니다. 근데 2017년 5월 달에 중국 북경에서 북한의 공작원인 조모 씨를 만나서 이제 또 활동을 이번에 문제가 되게 되는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20여 분 동안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이 남한의 정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네. 한국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는 이제 단체를 설립을 했다라는 건데요. 예. 2017년 8월 달에 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가 출범을 하는데 이때 강령과 규약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네. 걸 또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수사 당국이 볼 때는 이 강령과 규약의 내용이 2016년에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간첩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이제 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모 씨가 북경을 다녀온 이듬해인 4월께에 4명 중 1명이 또 윤모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을 해서 이 프놈펜 시내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서 일종의 이제 사상 검열 이런 것들을 받은 후에 또 지령을 전달받았다.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하고 경찰이 지난 5월 말에 이 피의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때 USB가 이제 확보가 됐거든요. 네. 근데 USB에 또 북한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령이 확인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최근 4년간 주고받은 지령과 보고문 이런 것들이 한 84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분량은 또 많죠. 예. 그리고 이 저장된 파일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F-35A 전투기가 이제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 이런 내용이 지령으로 이제 들어 있었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포섭해야 될 대상자들의 명단 이런 것도 한 60여 명 정도가 또 거론돼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무섭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네요. 포섭 대상자들에게 접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포섭해야 되니까 네. 접근을 해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포섭 대상인 사람들은 또 만나 주지 않았고 만났다 하더라도 단순한 만남에 그쳤고 네. 교류를 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하려면 결국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그러겠죠. 돈이 있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의 활동 자금을 지원받은 것도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 글쎄요. 이런 간첩들이 아직도 암약한다니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일각에서 뭐 어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었느니 하는 정치적인 공방도 있던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인 2017년 4월 말에 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지지 기자회견도 했다. 이런 내용도 언론에 보도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 4명 중에 1명은 또 2014년 지방선거에 이제 무소속 예비 후보로도 이제 등록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에 이제 뭐 어떤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 또 올라온 그런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을 기사화를 하고 또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지난 1월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탄핵 광고 제안서 이런 것들을 배포하면서 네. 모금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이 북한에 밤나무 보내자는 얘기죠. 네. 이런 운동을 위해서 여당의 다선 의원과 그다음에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고위 관계자도 만났다. 이런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상당한 이제 좀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북한 지령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지를 철회한다,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보수 정당을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음해해라, 뭐 이런 지령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이런 내용만 또 보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다채로운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자, 그런데 앞서도 60여 명에게 접근을 했는데 소득은 별로 없었다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뭐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러한 북한의 지령을 실제로 수행해낼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좀 제기가 되고요. 그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다지 유력한 활동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60명을 포섭을 하려면 네. 웬만큼 그 성격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렇죠. 저한테 60명 포섭하라고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6명도 어려운 사람인데 6명대요. 60명을 어떻게 포섭을 하겠습니까? 근데 웬만한 사람도 어려운 일인데 네. 이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운동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거에 가까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거나 설득할 그런 역량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고 실제 4년 동안 포섭된 사람도 없다. 이게 지역사회의 평가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2016년에는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당신들은 너무 이 바닥에서 너무 분란을 많이 일으켰다. 어허. 조직 내 혼란이 예상된다. 이래갖고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혼란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2003년에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민주노총 6명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을 해서 6명에서 제명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중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죠. 지금은 이제 진보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북한에서 이 민중당에 입당을 해서 사람들을 조직을 해라. 이런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당시에 이 민중당에 입당을 시도를 하는데 네. 입당을 하고 나서도 내부에서 당원 당규 위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또 징계위에 회부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막 탈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데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이 신문을 또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예. 근데 저도 사실 이 기사 나오고 나서 그 인터넷 신문 들어가 봤는데요. 보셨어요? 네. 그 신문만 봐도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언론 활동은 아니다. 아하. 네. 맨 위에 이렇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이 크게 이제 나와 있고 버젓이요? 그렇습니다. 뭐 사진은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뭐 굉장히 이것은 북한 매체인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일방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사실 이 지역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노동 운동에 접근하기 위해서 오히려 네. 정보기관에서 보낸 어떤 일종의 프락치 아니냐 하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하. 포섭된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거의 뭐 효과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내분이 이렇고 뭐 횡령 때문에 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앞서 이제 2만 달러를 공작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 4명 중에 한 명이 이 돈을 받아온 사람이 1만 달러를 유용 횡령했다. 이렇게 북한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이 자금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동기와 원인 이것을 상세히 다시 보고해라. 이렇게 지령을 다시 내리기도 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이 4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간담이 서늘한 그러한 지령이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추가로 이제 드러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했는데 다른 한 명이 당신이 탈퇴하면 그 탈퇴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에 보고를 하겠다. 무사할 줄 아느냐. 이렇게 압박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하고 예. 서로 이 4명끼리도 사실은 잘 화합이 안 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간첩하면 우리가 그래도 뭐 국익을 저해하고 나쁘고 하긴 하지만 뭔가 조금 민첩하고 능력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허술해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스파이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은 결코 아닌데 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좀 허술한 간첩 사건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1997년에 실제 부부 사이였던 난파 간첩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물론 이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국내에 이제 계속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난파 간첩이었기 때문에 뭐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국내 고정 간첩들하고 접촉을 해서 새로운 인사들을 포섭하려고도 시도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왔는데 예. 당시에 이 포섭 대상이었던 제야단체에서 일하던 정모 씨가
이 월북 제안을 받고 이것은 이상하다. 이것은 안기부의 함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 제안 사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이 덕에 꼬리를 밟혀갖고 이 간첩들이 적발이 되는데 그 여성은 자살을 했고 남성은 이제 전향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남한 사정이 어두워가지고 계속 이상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요금을 내고 잔돈통에서 돈을 꺼내서 거스름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메밀국수를 간장 소스에 적셔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고 간장 소스를 메밀국수에 부어버리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더라. 이런 보도도 사실 지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접촉하려고 한 고정 간첩이 실제로 존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가 고정 간첩이었던 걸로 밝혀졌는데 그 전까지는 보수 위계 관변 학자다 이런 평까지 받던 인물이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의문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의용군으로 6.25 참전도 하고 생포되기도 하고 이랬던 경력이 있는데다가 월북한 삼촌의 소식을 전달하겠다 이런 이유로 난파공작원이 포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포섭이 돼가지고 이 공작원에게 은시처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30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파 간첩들이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서울 지하철 공사에 있는 신모 씨와 접선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도 중학생이던 1958년에 자진해서 미립북을 해서 유사시에 철도를 마비시켜라 이런 지령을 받고 이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난파 간첩을 만나서는 내가 근무하는 곳에는 이 시설을 내가 파괴를 하더라도 그냥 쉽게 이렇게 철도가 마비되지 않는다. 임무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참 웃지 못할 사례들이 과거에는 많았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 간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군부 독재 시절에는 아예 처음부터 죄 없는 사람이 그냥 누명을 씌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그런 조작이 이루어진 사례가 여럿이 있죠. 최근에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무리한 수사를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조작 사건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탈북자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적용을 하면서 국정원이 조작을 한 증거가 재판에 이 증거로 제출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중국 정부의 외교적 문제가 돼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뭔가 친북 성향 노동단체 조직 여기에 대해서 함정 수사를 하다가 뭐 무리한 혐의를 씌워서 실적 부풀리기로 이용했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 사례도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항변들을 이분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지금이냐? 한 20여 년 동안 국정원은 도대체 뭐 했냐? 지켜만 봤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실제 이 사람들이 2000년을 전후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국정원이 내사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지켜만 보다가 지금 수사를 급진전시킨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결국 국정원 내부 사정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대공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되는데 과연 경찰이 우리처럼 할 수 있겠냐?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뭐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한 것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 대공사건은 국정원이 가져야 된다. 이거 과시하려고 이 급진전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뭐 진실은 국정원만이 알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이 수사의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국정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까지 지켜보죠. 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자작곡으로 시사풍자를 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늘도 표창2의 노래입니다. 윗선이 끊긴 고정 간첩의 심정을 이제 노래를 하겠습니다. 의문의 택배가 왔다는 소식에 곧바로 일어나 달려나가요. 10년간 본사에 연락이 없는데 드디어 지령이 내려왔어요. 웃음 지으며 착불이라 하는 기사님 모습에 나는 두근거려요. 하지만 택배는 내게 온 것이 아냐. 그러니까 본사는 내게 관심이 없어. 그런데 표창원은 내게 관심이 있어. 하이킥 인터뷰 섭외 전화가 자꾸 걸려. 하지만 표창원 경찰대 교수 출신 너무 무서워.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민아의 코너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